자, 여러분 64회 조사용 기출 문제 2번 풀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문항 5번입니다. 문항 5번. 자, 교재 페이지로는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교재 펴시고 자, 함께 문항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5. 문항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는 당기 중 대표이사로부터 주식회사 탐라가 발행한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매입 당시 주식회사 탐라 주식의 시가는 주당 2만 원이고 회사는 당기말 현재 동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자, 매입 시의 회계 처리. 차변의 유가증권 1,000만 원. 유가증권 자산이죠. 금융자산. 금융자산 1,000만 원. 자산의 증가. 차변에 적었고 대변의 현금 1,000만 원. 현금을 줬다는 거죠. 자산의 감소 대변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야. 문제가 짧죠? 자, 여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항이 짧은데.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일단 카테고리를 보자면, 이거 자산의 저가 매입이야, 저가 매입. 여러분, 우리 65회에서 많이 했던 거 있죠? 기억나요?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은 뭐라고 했죠? 회사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부당하게 회사의 세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거를 부당하다고 봅니다. 본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당한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 디나이 하겠다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부당하게 회사야. 세법이 말합니다. 회사한테. 회사야, 너 그렇게 특수 관계자하고 거래를 통해 가지고 회사 너 손해를 보는 것처럼 형식을 꾸며가지고 회사 너 세금 적게 내려고 그렇게 부당하게 짬짬이 짜고 뭘 했다는 거야. 특수관계자고. 그런 게 있다면 세법 나는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새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했죠. 그지? 자, 뭐 그 형식 자체를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민법상 그 거래 자체는 유효해요. 한데 세법적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려는 게 지금 세법은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만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너 그 불법이니까 그 거래 무효야.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 개념 아니라고. 알았죠? 세금 계산만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입금 산입하는 거였잖아. 입금 산입 뭐 예를 들어서 뭐였어요? 말로 해볼게요. 65회에서 몇 번 나왔던 거야. 어때요? 예를 들어서 시가 1억짜리 땅을 회사가 그 특수관계자인 뭐 대표이사로부터 5억에 사왔대. 5억에 사왔대. 1억짜리를. 그래서 회사는 어때요?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샀다면 이 땅은 1억만 주면 살 수 있는 땅인데, 뭐 땅이든 뭐든 자산이라고 해봐. 땅인데, 자산인데, 특수관계자니까 5억을 그냥 준 거야. 회사는 어때요? 손해가 났죠. 회사의 손해. 회사가 돈이 그만큼 빠져나가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이 낮아질 거야. 적어질 거라고, 회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세법은. 야, 너 왜 그런 짓 하냐? 라는 거예요. 토지 5억이라고 적어놨을 거 아니야. 그 현금 5억 나갔을 거 아니야, 회사는. 어때요? 송금 산입 4억 토지 마이너스 유보에서 네가 1억짜리를 왜 5억으로 적어? 날려버린다고. 토지 시가 초과분을 다 날려버렸죠. 깎아냈다고 세법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딱 쳐가지고 잘라냈어 4억을. 그러고 나서 이 4억은 결국 어때요? 결과적으로 대표이사 그 특수관계자한테 4억만큼 몰래 뒷돈을 준 거하고 똑같죠. 보너스. 야 가져가라 이렇게 준 거하고 똑같잖아. 그지? 현실적으로. 1억짜리를 1억에 사고 4억 현금으로 준 거하고 똑같아. 현금을 더 준 거하고 똑같잖아. 그지? 보너스로 가져간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을 줘야 돼. 누구한테? 대표이사한테 소득세를 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무조정을 추가적으로 뭘 하나 더 해줬죠? 입금 산입,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4억 상여. 가져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특수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대표이사라면은 상여, 주주라면은 배당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다르겠죠. 소득적 마지막이. 자, 이게 부당행위라고 했어. 회사가 손해를 본다고 했잖아. 또 뭐 있었어? 고가 매입이 부당행위 계산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특수관계자하고의. 그래서 특수관계자한테 이번에는 어때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요것도 부당행위 계산의 일부였죠. 뭐였어? 자, 회사가 예를 들어서 땅을 이번에는 뭐 땅이라고 헷갈리니까 다른 걸로 해보여.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고 있었대. 건물을 회사가 10억짜리가 있었대요. 시가가. 근데 뭐 이번엔 주주라고 해볼까요? 주주한테 슬쩍 3억에 줬대요. 왜요? 이상하죠?
나 다른데 시장에 팔면은 회사는 10억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특수관계 주주니까 주주가 압력을 가했겠죠. 야, 그 싸게 나한테 넘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억에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생각해봐. 감정을 실어봐. 3억에 팔았어요. 그럼 세법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으면 어때? 회사야, 너 그거 다른데 시장에 정상적으로 팔았으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 거를 3억에 특수관계자한테 왜 팔아? 어때요? 저가 양도에 있다는 거죠. 시가보다 저가 양도에 있다는 거지. 회사가 시장에서 팔았으면 더 이득이었을 텐데 7억만큼 지금 회사가 손해를 떠안았다는 거지. 이것도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시가만큼 싸게 준 7억만큼을 어때? 이 주주한테 돈을 준 거라고. 주주니까 배당 준 거겠죠. 7억만큼 배당을 준 거야. 이해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억에 시장에 팔아서 시장에 팔면 10억이잖아. 그럼 현금이 10억 들어왔어. 그럼 그 10억 중에서 7억만큼을 주주한테 슥 준 거하고 똑같잖아, 지금 결과가. 맞지? 맞죠? 주주한테 그냥 10억짜리를 3억에 판 거, 요거랑. 그지?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 돈 10억이 사라졌고, 땅도 3억이 사라졌잖아. 땅 갖고 이제 땅 10억이 사라졌고, 땅 10억짜리가 사라졌고, 그죠? 그게 사라졌잖아, 결과적으로. 요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에 가서 10억에 팔았어. 그럼 현금이 10억이 들어왔지, 회사가. 그러면은 7억만큼 주주한테 슥 준 거라고, 돈을. 회사는 결국 돈은 3억만 남아있죠. 그지? 그거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죠, 지금? 10억짜리를 3억에 주주한테 팔았다는 건 지금 이거하고 실질이 똑같잖아, 지금. 시장이 10억에 팔아서 3억만 회사에 남겨두고 7억은 주주한테 슥 준 거야, 그냥. 배당이죠, 배당. 준 거야. 똑같죠? 저가 양도도 부당행위의 유형인 거야. 싸게 준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야, 특수관계자한테. 회사가 손해를 봤으니까, 지금. 그지? 세법은 어때요? 이 경우는 뭐 고가 매입이 아니니까 뭐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자산이 왜 그렇게 비싸게 인식했냐, 그 문제는 없어요. 그냥 그 싸게 해서 회사가 손해본 7억이죠, 7억. 거기에 대해서만 입금 산입, 저가 양도 7억, 저가 양도죠. 그 부당행위잖아. 그냥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든 저가 양도라고 하든 입금 산입,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뭐 부당행위잖아. 부당행위하고 7억 배당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고가 매입이든 저가 양도 이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뭐라고? 고가 매입, 저가 양도. 회사 입장에서 특수관계자한테 비싸게 사오거나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파는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됐죠. 이게 바로 부당행위잖아. 이 공통점은 뭐예요?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의 공통점은 뭐야?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거야. 회사가 손해를 봐서 부당하게 회사가 원래였다면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되는데 부당행위를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적게 내게 되지. 회사가 손해를 봤으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지? 이거를 세법이 제재하려고 하는 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죠. 그죠? 이해되죠? 고가 매입 혹은 저가 양도가 문제가 돼. 자, 여기까지 일단 됐죠? 이해됐죠? 65회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겁니다. 깊이 있게 얘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다 세부적인 내용도 더 설명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취지는 이거예요. 고가 매입, 저가 양도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자하고 했을 때 아니라면 제재하지 않는 게 그러면 어떤 경우겠어? 저가 매입, 고가 양도. 여러분, 이거는 어때요? 칭찬받아 마땅한. 세법 입장에서 이렇게 감정을 실어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때? 저가 매입, 고가 양도. 요거 해볼게. 저가 매입, 싸게 사왔어. 여러분, 회사의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이득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팔 건데 특수관계자가 야, 회사한테 뭐 주주가 이러는 거예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따로 뭐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좋은 물품을 시가보다 싸게 내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너한테 줄게. 그럼 사왔어요. 그럼 그걸 만약에 판다고 해봐요. 그럼 어때? 싸게 사온 만큼 그만큼 시가보다 싸게 사온 만큼 이득이잖아. 이거는 그냥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죠? 싸게 사면 우리도 기분 좋잖아.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아, 회사도. 싸게 사오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회사는. 이득이에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거야. 이익이 많아졌으니까. 그죠? 고가 양도도 마찬가지야. 특수관계자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원래 100원에 살 건데 특수관계자가 주주가 야, 그냥 내가 200원에 사줄게. 요즘 뭐 회사도 힘들잖아. 내가 돈 많아. 사줄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봐.
그럼 이거는 세법이 제재할 이유가 없다고. 그지?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더라도 비싸게 파는 거는 회사의 이익이잖아. 그지? 세부담이 줄어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죠. 회사의 이익이니까. 저가 매입, 고가 양도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이게 상식에 반하지 않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잖아. 그지? 싸게 사오고 비싸게 팔면 좋잖아. 회사가 이익이 많아지는 거고 세금을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세법 입장에서도 이 경우는 제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지금? 이해됐죠? 자, 근데 따라와 보세요.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보세요, 위에. 자, 자산의 저가 매입은 세법에서 보통 문제 삼지 않음. 방금 말했잖아. 싸게 사온 거는 회사가 이득이니까 세금 많이 내려고 하는 거야. 세법이 제재할 이유가 없다고. 제재 안 해요. 부당이익 계산이 아니야, 이게. 부당이익이 아니라고, 이게. 자, 그런데, 자, 유일하게 여러분, 저가로 자산을 사왔을 때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저가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싸게 사온 거는 세법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그런데 싸게 사온 거를 문제 삼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다고. 외워둬야겠죠.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자, 자산의 저가 매입은 세법에서 보통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만, 자, 1, 2, 3번 있죠. 또 빨간색 동그라미 1, 2, 3. 이게 엔드 요건으로 뭉쳐지는 이 경우. 엔드 요건으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게 세 개가 엔드 요건으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입금 산입 유보라는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세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암기가 필요합니다. 1번 요건 3개라고 생각하면 돼. 입금 산입 유보를 하는데 저가 매입에 대해서 세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딱 한 경우 1, 2, 3 요건이 3개가 엔드 요건으로 합쳐졌을 때 이 경우에만 뭐 저가 매입에 대해서 세무 조정이 들어간다고. 세법이 건드린다는 거야. 그 거래에 대해서. 이해되죠? 외워봅시다. 1번. 자, 특수관계, 회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 붙어 싸우는 거야. 특수관계, 개인.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특수개인. 여러분, 여기 따로 외우세요. 여기 특수개인. 요게 암기의 포인트야. 이 두 개가 꼭 성립돼야 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이게 1번 요건이야. 알겠죠? 만약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그럼 1번 요건이 깨지는 거예요. 또 뭐?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깨지는 거야. 1번 요건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깨지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죠? 회사 입장에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사오는 거. 특수관계 있는 개인. 알았죠? 으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이게 1번 요건이야. 특수개인. 알았죠? 특수개인으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자산을 사올 건데 어떤 자산을 2번 유가증권 뭐 주식이라던가 뭐 사채라던가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금융자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가증권은 뭐 가치가 있다는 거지. 유가 뭐 기름값이 아니야. 유가 아니고 유가 가치가 있는 증권 우리가 증권 뭐 주식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걸 사왔다고 생각하면 돼. 금융자산을 사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가증권을 사오는 거야. 그거를 뭐 싸게 산 경우. 지금 싸게 샀다는 거. 이게 3번이야, 3번. 요 경우에 들어간다는 거지.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자, 뭐라고요? 외워봅시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뭐 유가증권을 요건을 뭐 어떻게 봐도 어떻게 여러 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특수, 개인, 유가증권 요 세 경우를 어떻게 싸게 사온 경우. 싸게 샀다는 것까지 외워야겠으니까 여기 3번이라고 저는 저가 부분을 3번이라고 쓰긴 했는데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특수 1번, 개인 2번, 유가증권 3번 그리고 그거를 저가로 매입한 경우 결과적으로 외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1, 2, 3번을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특수 1, 개인 2, 유가증권 3 근데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꼭 이것도 외워야 된다고요. 저가로 산 경우라는 거야. 시가보다 싸게 산 경우는 특수, 개인, 유가증권인 경우는 문제 삼는다. 세법은. 입금 산입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외워봅시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무엇을? 유가증권을 어떻게? 싸게 사온 경우. 알겠죠? 뭐 4개라고 생각해 다 외워봅시다. 우리 뭐 4개라고 생각하고 외우자고요. 특수관계 손가락 다시 자 적어볼게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뭐를? 유가증권을 어떻게? 시가보다 싸게
사온 경우 세무조정이 들어간다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다른 자산을 싸게 사온 거는 세법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건드리지 않아요. 나중에 싸게 사온 만큼 팔릴 때 그만큼 이득이 많아져서 세금을 더 낼 거니까 세법이 건드리지 않아. 그런데 유일하게 건드리는 경우가 요 경우라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사온 경우에는 어때? 시가하고 매입가의 차이만큼을, 그러니까 쉽게 싸게 사온 만큼, 시가에서 매입가를 뺀다는 건 싸게 사온 만큼이죠. 싸게 사온 만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금 산입 유보. 입금 산입 유보. 알겠죠? 입금 산입 유보. 싸게 사온 그 금액만큼은 유가증권 가액을 시가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 봐봐요. 이게 설명이 길었지만 이해만 한 번만 하고 나면 이 5번 문항 같은 경우가 엄청 땡큐야, 땡큐. 계산도 복잡하지 않고 뭘 해야 되는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시가 매입가액의 차익을 구한 다음에 바로 입금 사례 유보하면 끝이야, 이거. 알았죠? 제가 설명이 지금 앞쪽에 조금 10분 넘게 길었지만 한번 이해만 하고 암기를 하고 나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사온 경우는 오케이, 시가고 매입가, 즉 싸게 사온 만큼을 입금 살입 유보로 해주는구나, 유가증권 가액을 늘려주는구나, 유가증권의 가액을 세법상 금액을 더 크게 해줘야 된다는 거는, 세법상 금액으로 더 크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구나. 그게 플러스 유보니까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 알았죠? 자, 여러분 요거 저기 보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개인의 증여세 회피 악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요거까지는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게 설명하면 뭐 이해는 좀 더 여러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그냥 실익이, 이게 봐봐, 요 정도만 그냥 이해하고 적용하면 문항이 하나 쑥 풀리잖아요. 저가 매입은 보통은 문제 삼지 않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싸게 사온 경우는 오케이, 이거는 문제를 삼아서 회사가 일단 세무조정이 들어간다는 거구나, 끝이야. 그지? 그거는 그냥 여러분 개인의 증여세 회피 악용을 완전히 방지하지는 못해, 이렇게 한다고 이해시킬 뿐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책을 보시거나 하면 충분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 항목이 그렇게까지 그런 뭐 큰 사이즈가 아니잖아. 한번 외워두면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지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깊게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잠깐만 설명 드릴까 말까? 자, 회사를 이용해서 어떤 개인 입장에서 회사를 이용해서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최대한 방지하려고, 회사 입장, 그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이 입금 산입을 한다고 해서 입금 산입 유보 어차피 나중에 추진되기 때문에 입금 산입을 한다고 해서 그냥 이연만 시킬 뿐이지, 이거를 증여세, 이 개인의 증여세 회피를 악용하려는 이거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뭐다? 수험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해. 설명 이미 거의 10분 15분 동안 했잖아요. 그죠? 충분하고 암기까지 했어. 우리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사온 경우는 시가보다 싸게 산 그만큼을 입금 산입 유보한다. 요것만 하면 끝이라고. 외우세요. 암기를 해야 돼. 우리는 암기가 돼야 풀 수 있어.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봐봐. 한 개당 이 사람 볼게요. 회사가 봐봐. 요건이 맞나 일단 볼게요. 그냥 뭐 푸는 게 아니고 요건이 충족됐나 볼게요. 자, 대표이사로부터, 대표이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게 특수관계 있지? 회사랑? 그리고 개인이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특수관계 있고, 그 상대방이 개인이죠? 대표이사로부터. 성립하네, 지금. 1번 됐죠? 그리고 어때? 유가증권을. 자, 주식이지, 주식. 유가증권이잖아. 맞죠? 성립하죠? 충족하죠? 그리고 어때? 시가가 한 개당 2만원짜리 주식인데, 10,000원에 싸게 사왔대.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했지. 모든 요건을 충족했어. 어떻게 해야 돼? 시가보다 싸게 사온 그만큼은 입금 산입 유가증권 싸게 사온 금액만큼 플러스 유보 해주는 거야. 한 개당 2만원짜리를 10,000원에 사왔고, 어때? 총 1,000주죠, 1,000주. 1,000주. 회사는 싸게 사왔다, 1,000주 곱하기 10,000원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한 거야. 유가증권 1,000만원, 현금 1,000만원 나갔다, 이렇게. 근데 세법은 어때? 세법은 2,000만원을 본다는 거잖아. 2,000만원. 시가를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세무조정하려면 입금 산입 유가증권 1,000만원. 1,000만원 어떻게 나왔어요? 1,000주죠. 1,000주. 1,000주를 사왔고 한 주당 지금 10,000원을 싸게 사왔잖아. 2만원짜리를 10,000원에 사왔으니까 싸게 산 만큼이 10,000원이죠. 10,000원만큼 싸게 샀잖아. 그지? 그게 2만원 마이너스 10,000원. 여기죠. 요거. 그지?
천주 곱하기 10,000원. 싸게 산 금액이에요. 요거 싸게 산 만큼을 유보를 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유보. 요렇게 정리할 겁니다. 35페이지 적고 올 거야. 우리 항상 하듯이. 문항 하나를 풀었으면 바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고 옵니다. 35페이지 보세요. 입금 산입 1,000만원 유보였죠. 여기다. 여기. 왼쪽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편이 가산 조정이죠. 유가증권, 입금 산입, 유가증권 1,000만원 플러스 유보. 그리고 항상 또 늘 강조하지만 여기서 어디에서 왔는지 여기 저 옆에 적어뒀다고 했죠. 혼자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항상 생각하세요. 아, 문항 5번에서 여기 적었구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갈게요. 이어서 우리는 여기 6번 풀게요. 문항 6번 보세요. 문항 6번. 자, 단기말 매출 채권에는 단기 중 대손금에 관한 문제죠. 단기말 매출 채권에는 단기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 채권 2천만 원과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딱 두 줄이야. 딱 두 줄. 문항 6번은 딱 두 줄입니다. 여러분, 요건 대손금에 관한 문제야.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 있고 대손금이 있죠. 대손금은 이미 확정이 됐어. 이미 내 입장에서 못 받는 게 된 거야. 떼인 돈이야. 떼인 돈. 대손 충당금은 떼일 것 같은 돈이야. 떼일 것 같아서 내가 충당금을 설정해 두겠다 이 말이야. 대손 충당금이. 내가 지금 채권 상태로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채권이 매출 채권이 갖고 있어. 근데 봤더니 불안해. 우리 회계에서도 나오죠.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내 경험적으로 봤을 때 1억이고 얘들이 막 1,000만 원짜리는 한 달 접고 뭐 2천만 원짜리는 두 달 접고 이렇게 막 연령 분석법 이런 거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더니 대손 어느 정도 대손이 될 것 같아. 즉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부채처럼 쌓아두자는 거야. 대변에. 매출 채권 1억은 차변에 있는 거잖아. 지금 재무상태표에. 거기 대변에 1억 중에 경험상 한 1,500만 원만큼 못 받을 것 같아 라는 거야. 그럼 어때? 대손 충당금 1,500만 원이라고 회계상 우리가 설정해 두죠. 그럼 어때? 여기 나타내는 게 뭐예요? 주주들한테 어떤 걸 말해주는 거야? 아, 우리 회사가요. 매출 채권 1억을 받을 게 있는데 1억 현금 받을 게 있는데 경험상 봤더니 이 중에서 보통 1,500만 원만큼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1억이지만 명목으로는 형식이 1억으로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8,500만 원이지 1,500만 원을 못 받을 거니까 차감한 형식이죠. 매출 채권의 차감한 형식으로 대손 충당금. 왜? 대손 충당금은 부채 대변 항목이잖아. 그러니까 차변으로 오면 마이너스죠. 차감한 형식으로 두는 거야. 그럼 어때요? 주주가 봤을 때 해석이 되는 거지. 아, 회사가 1억만큼 매출 채권 갖고 있는데 현금으로 1억 다 받으면 좋겠지만 1,500만 원만큼은 되게 위험하구나.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있구나. 그래서 8,500만 원이 이 매출 채권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돈이구나. 이 정도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거야. 회계상. 대손 충당금 개념 자체가. 그게 대손 충당금이고, 여기 지금 우리가 문항 6번에 나오는 대손금은 말 그대로 손해가 된 거야, 지금. 손해가 된 소자야, 얘들이. 못 받는다고, 지금. 못 받는다라고, 아, 떼었다. 아, 마음 아파, 회사가. 마음 아파, 지금 이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대손금은 기본적으로 세법은 요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자, 여기 위에 제가 파랑거, 초록거 이렇게 있는데, 파랑이, 초록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죠? 파랑이, 초록이가 각 항목의 대표로 나온 거야, 지금. 파랑이는 뭐예요, 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2천만 원은 어때요? 여러분, 법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 채권은 그냥 못 받는 걸로 확정된다, 뭐 이런 게 소멸시효라고 하잖아요. 그지? 소멸시효가 지난 거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소멸시효 시점이 지금 이미 지났다는 거야. 그럼 세법에 법적으로 봤을 때, 야, 그거 못 받아. 법이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5년이라고 해봐요. 뭐 상사 채권 소멸시효 막 이런 복잡한 거 있는데 상법에 우린 모르겠고 그냥 상법상 소멸시효 상법에 있는 거 상법에 있는 거야. 상법상 소멸시효가 만약에 완성된다고 해봐. 상사 우리가 뭐 상거래를 통해서 뭐 이렇게 매출 채권인데 예를 들어서 뭐 3년, 뭐 5년, 뭐 가상 우리 몰라도 돼. 그 숫자가 있는데 그 해가 지나버렸어.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네가 뭐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1억짜리 매출 채권이 있는데 그게 뭐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가정할게요. 지나버렸어. 그럼 세법은 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너 그거 그냥 송금으로 넣는 거 내가 오케이 송금으로 하자. 정했어. 송금으로 하자.
법이 정한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 못 받는 거야 라고 세법이 땅땅땅 두드리는 거예요. 그지? 그러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는 뭐다? 강제 대손 사유의 대표야 대표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법이 정한 거야. 이거 못 받는다 이렇게. 강제 대손 사유죠. 이게 신고 조정 사항이야.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회사가 만약에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어때요? 세법이 말하는 거야. 소멸시효 완성됐으면 그 송금에 넣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강제 대손 사유라고 했잖아. 손해를 지금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세법상으로 요게 비용 송금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머스트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강제 대손 사유예요 이거는.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했잖아. 회사가 이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괜찮아요. 놔두면 돼. 근데 회사가 안 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송금 산입해주는 거지. 야 이거 비용으로 확정이야 이렇게. 알겠죠? 뭐 파랑이 강제대손 사유고요. 마음이 아픈데 초록이가 있는 거야. 마음이 아픈 친구는 파랑이가 있고 초록이가 있는데 파랑이는 강제대손 사유들이 쭉 있고요. 무조건 송금 산입해야 되는 거야 얘들은. 회사가 안 했다면 무조건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애들이야 얘들은. 밑에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3천만 원.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봐요? 마음이 아픈데 세법에서 볼 때는 이런 사유들은 임의 대손 사유, 즉 결산 조정 사항으로 봅니다. 대손 사유긴 해. 마음이 아픈데, 자, 마음이 아프잖아.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받으려고 막 계속 돈 내놔 하는데, 자, 상대방이 파산해버렸어. 파산해버렸다고. 회수할 수 없게 됐다는 거야. 이게 파산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됐든, 네 돈 갚을 친구가 파산했든 둘 다 내 입장에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아파. 떼었다니까? 돈을 떼었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이게 세법적으로 볼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는 법적으로 확정해버리는 거야. 무조건 그 해의 송금이 돼야 돼. 이 말을 하는 거고. 자, 채무자의 파산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사유들은 임의대손 사유라서 자, 마음 아프지? 세법이 말해요. 세법이 회사한테 말해. 야, 네가 돈 받을 거 그 상대방이 파산했냐? 아, 기분 안 좋겠다. 자, 그거를 네가 송금으로, 즉 비용으로 장부에 우리가 그 회계상,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상을 한다면 세법 나 인정한다. 비용으로 인정할게. 그런데 만약에 네가 비용 계상하지 않고 나 이거 더 받을 거야. 받을 수 있어. 회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파산했지만 내가 쫓아가서 어떻게든 받겠다. 회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세법은 그렇다면 오케이 올해 비용 처리하지 말고 네가 더 받을 수 있다면 쫓아가서 더 받아봐. 올해 비용 안 해도 돼. 네가 비용 처리하면 인정해줄게. 비용 계산 안 하면 오케이 그냥 둘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결산조정사항이잖아. 감가상각비도 똑같죠? 감가상각비도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어땠어? 회사가 감가상각비로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세법은 오케이 인정. 하지만 또 뭘 체크해요? 한도가 넘지만 않으면 되잖아. 비용으로 인정해 주잖아. 그죠? 만약에 세법상 한도가 1억이야. 근데 감가상각비로 2억을 했어. 그러면 어때? 1억만큼은 인정하지 않지. 송금물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억 유보. 근데 어때? 한도가 1억인데 회사가 8천만 원. 한도 내 금액으로 결산 조정으로 비용 계산했다면 어때? 8천만 원만큼은 전부 인정해 주죠. 한도 아니니까. 근데 회사가 한 푼도 올해 감가상각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해? 네 멋대로 해. 이렇게 하잖아. 그게 바로 결산 조정 사항이죠. 그지? 밑에 적어놨죠?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3천만 원이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예요? 회사가 결산서, 즉 장부, 즉 손익계산서, IS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이렇게 차변의 비용 이렇게 썼다면 그렇다면 송금으로도 세법은 인정해 주지만 만약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쓰지 않았다면 세법은 그냥 둔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해됐지? 요런 두 경우가 있는 거예요. 대송금은 마음이 아픈 금액이에요. 근데 어때? 이렇게 강제 대손 사유인 항목들은 세법이 딱 정해놨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안 돼.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세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근데 회사가 만약에 저는 비용 처리 안 해요. 무조건 어떻게든 받을 거예요. 라고 해도 세법은 야 임마 안 돼. 법에 정해져 있어. 무조건 올해의 비용이다. 올해의 송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제 대손 사유야.
회사가 그 금액만큼, 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만큼을 비용 처리했으면 오케이, 잘했다. 확인하고 넘어가. 근데 회사가 받을 거예요 하면서 비용 처리 안 했어. 0이잖아. 비용 처리 0. 그러면 세법이 이놈아, 네 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는 송금 산입 2천만 원,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마이너스 2천만 원인지 마이너스 유보. 송금 산입, 소멸시효 완성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한다고. 알겠죠? 이게 파랑이 강제대손 사유, 신고조정 사항인 거예요. 임의대손 사유는 방금 말했던 대로고요. 이해되죠? 자, 이거 바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봐봐. 6번 여기 이 문구를 잘 읽어야 돼요. 자, 단기 말, 그러니까 2001년도 말 매출 채권, 이거 뭐야? 자산이죠, 자산. 자산.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재무 상태표에 여기 차변에 이렇게 자산이잖아. 여기 자산이죠? 매출 채권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야. 그지? 매출 채권이 자산이 이렇게 떠 있다는 거야, 지금. 그게 거기에 뭐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두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뭐를 뜻해요, 여러분? 뭐를 뜻해요? 자산으로 지금 계속 갖고 있다는 거야. 즉, 그 말은 뭐예요? 자산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 매출 채권에 이 지금 두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죠. 이건 뭐예요? 비용 처리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죠. 자산으로 갖고 있다니까. 비용 처리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거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지금 자산으로 계속 차변에 이렇게 떠 있잖아, 지금 재무상태표에. 만약에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산을 없애거나 이자 대손 충당금 없다고 생각해봐요. 매출 채권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마음이 아프니까 매출 채권 사라지고 왼쪽에 마음 아파요 대손 삼각비 뭐 혹은 손상차손 이런 식으로 같은 겁니다. 대손 삼각비 손상차손 지금 항목에 따라 그 쓰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수험생 입장에서 똑같아. 회계 실무 때 봤죠?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짝이고 손상차손 손상 충당금 이렇게 두 개 손실 충당금 이렇게 두 개 짝이라고. 하지만 뭐다?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알았죠? 그게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산이 사라지면서 차변에 비용 처리를 한다고. 근데 지금 뭐라고? 얘들은 어떻다고요? 차변에 이렇게 계속 자산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잖아. 단기말 매출 채권에는 이 두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즉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다. 자산으로 계속 남아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제가 쭉 말했던 거 생각해봐. 이걸 이제 세법 입장에서 판단해 봅시다. 두 항목이 있잖아. 자, 위에 일단 파랑이 봐봐. 파랑이. 야,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 2천만 원을 뭐? 자산이 그대로 있다고? 회사가 말한 거야. 회사가 세법한테 말한 거야. 저 이거 받을 거예요. 비용 처리 안 할 겁니다. 자산으로 2천만 원 계속 남겨두고요. 내년이든 어떻게든 계속 받을 거예요. 쫓아다닐 거예요. 된다고 안 된다고? 세법이 인정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된다고. 왜? 이거는 강제 대손 사유로 세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야 2천만 원 그 자산에서 까. 자산에서 까고 무조건 송금으로 처리해야 돼. 라는 거예요. 회계상 네가 장부에 2천만 원 비용 처리했다면 내가 가만뒀겠지만 세무조정 없이 너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자산으로 그대로 막 갖고 있다고 인정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조정 송금 산입 소멸시효 완성 채권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뭐예요? 자산을 깎아내는 거지. 맞죠? 송금 산입이니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는 거잖아. 비용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잖아. 송금 산입이. 앞쪽이 손익계산서 쪽의 개념이고 뒤쪽 마이너스 부는 뭐예요? 재무상태표 쪽 개념이라고. 세무조정 안에는 요거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송금 산입 뭐예요? 비용 처리해야지 임마. 그러면서 마이너스는 뭐야? 비용 처리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자산으로 지금 깎아낸다? 매출 채권에서 2천만 원만큼 깎아내는 거야. 그게 이 세무조정의 의미야. 이해되죠? 요렇게 했습니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밑에 초록색 봐. 초록이. 야,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 3천만 원이 있는데 얘들도 똑같이 생각해봐. 세법 예를 보는 거야. 얘는 여러분 뭐라고 했어? 임의대손 사유. 이미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회사가 자산을 까고 비용 처리했다면 어떻게 해?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세법도 이 비용 3천만 원 인정합니다. 그지? 그게 임의대손 사유잖아. 근데 어때요? 회사는 얘도 매출 채권이란 지금 자산의 3천만 원 자산 상태죠. 지금 얘도 세법이 보는 거지. 그래. 결산조정 사항 임의대손 사유니까
너는 올해 비용으로 넣지 않겠다고? 그냥 네가 선택했구나. 오케이. 됐다는 거야. 안 하겠다면 그래 네가 뭐 갖고 있으면서 받아봐라. 이렇게 회사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세무조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안 나오죠. 매출 채권 안에 지금 3천만 원이 들어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법이 그냥 둔다는 거지. 임의대손 사유니까. 됐죠? 그러니까 세무조정은 요 하나 나왔죠. 송금산입 소멸시효 완성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바로 적고 봅시다. 35페이지. 35페이지. 송금산입 소멸시효 채권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였죠. 방금. 송금산입이니까 오른쪽에 차감 항목이지. 여기. 소멸시효 완성 2천만 요거 파란색 쓰지 말자. 연두색 쓰지 말자. 파란색. 소멸시효 채권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방금 문항 6번에서 왔죠? 맞죠? 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자, 여러분 뭐 7번 여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클립을 나눠가지고 다음 클립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